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책의 112페이지에 공작 기계의 종류 및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절삭 이론입니다. 자, 절삭. 우리가 이제 공작 기계를 이용해서 떠한 금속 재료를 이렇게 가공하다 보면 그 절삭 가공에 의해서 우리가 칩이 발생됩니다. 칩. 자, 칩이 발생되는데 칩의 형태는 네 개의 이렇게 형태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유동형 칩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흘러나오는 타입으로 이렇게 칩이 발생되는 흐르는 형태로 이렇게 칩이 길게 우리가 사과 깎을 때 이렇게 길게 이렇게 깎아 나가는 것처럼 칩이 길게 이렇게 쭉 나와서 이렇게 끝에 부분부터 이렇게 말리는 형태의 칩이 발생되는 거. 이걸 우리가 유동형 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동형 칩은 칩이 공구의 경사면 위를 유동하여 칩의 미끄러운 운동이 연속적으로 진행되어 절삭 작업이 원활하게 이렇게 되었을 때 나오는 칩입니다. 자, 이러한 칩은 어떨 때 나오느냐면 연성 재료의 고속 절삭을 할 때라든가 아니면 절삭량이 적을 때, 그 다음에 바이트의 경사각이 클 때, 그 다음에 절삭제를 잘 사용했을 때 이렇게 유동형 칩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동형 칩이 나오면 공작물의 표면도 매끄럽게 이렇게 가공이 되면서 원활하게 이렇게 가공이 됐을 때 유동형 칩이 발생됩니다. 자, 두 번째는 전단형 칩입니다. 전단형 칩은 말 그대로 칩이 뚝뚝 끊기는 이러한 칩이 만들어지는 걸 우리가 전단형 칩이라고 합니다. 자, 밑에 그림에 보시면 그림 26에 절삭 칩의 형태 해가지고 유동형 칩은 우리가 요게 이제 바이트예요. 바이트. 공구 가공하는 바이트인데 요게 이제 공작물입니다. 이게 이제 재료예요. 재료를 이렇게 바이트가 가공하면 칩이 이렇게 쭉 이어져서 이렇게 끊기지 않고 이어져서 쭉 나오다가 끝에가 이렇게 말아집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 형태가 유동형 칩 형태고, 자, 바이트를 이렇게 가공을 하면 칩이 이렇게 뚝뚝 끊어져서 나오는 형태가 전단형 칩입니다. 자, 그래서 전단형 칩은 칩이 공구 경사면 위에 압축을 받아 어느 면에 가서 전단을 일으키므로 칩은 연속적으로 나오지만 미끄럼 운동 간격이 유동형보다 크며 진동이 발생된다. 자, 이러한 전단형 칩은 주로 이제 연성 재료를 저속으로 절삭할 때, 그 다음에 바이트의 경사각이 적을 때, 그 다음에 절삭 깊이가 클 때 이렇게 발생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열단형 칩입니다. 자, 열단형 칩은 찢어지는 형태로 이렇게 칩이 발생되는 걸 우리가 열단형 칩이라고 하는데, 공구의 선단보다 전방 부분에 균열이 발생해서 절삭되는 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칩들은 주로 연하고 질긴 재료를 가공할 때 발생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시면, 자, 3번의 열단형 칩을 보시면 요 표면에 보시면 이게 뚝뚝 끊어지면서 이게 푹 패이는 이러한 형태로 이렇게 뚝 떠지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바이트의 앞부분에서 이렇게 균열이 발생돼 가지고 밑에까지 요 가공 재료의 표면까지 이렇게 균열이 진행되면서 이렇게 표면이 이렇게 패이는 형태, 이렇게 균열이 앞에 이렇게 발생되는 이러한 형태로 어, 칩이 생성되는 걸 우리가 열단형 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표면이 안 이쁘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람직한 가공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 그 다음에 균열형 칩입니다. 자, 균열형 칩도 마찬가지로 표면이 이렇게
매끄럽게 가공되지 않고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가공되는 형태로 이렇게 표면이 가공되는데, 자, 균열형 칩은 공구 선단의 열 단열 칩에 비해서 전방 하부보다 전방으로 균열이 순간적으로 발생해서 만들어지는 칩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균열이 생겨가지고 그 균열에 의해서 이렇게 칩이 이렇게 푹 파지는 이러한 형태로 발생되는 이러한 칩이 균열형 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빌트업 에이지입니다. 빌트업 에이지. 자, 우리말로는 구성인선이라고 합니다. 자, 구성인선. 자, 빌트업 에이지는 우리가 금속 재료를 절삭할 때 칩과 공구 경사면이 고압이 되고, 그 다음에 큰 마찰 저항에 의해서 이제 열이 이렇게 발생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가공돼서 나오는 칩이 녹아가지고 그 칩의 일부가 공구의 이렇게 끝에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바이트가 이렇게 있으면 바이트 끝부분에 요 가공을 해야 되는 요 바이트 날 부분에 어, 칩의 일부가 여기 녹아가지고 여기 같이 달라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절삭날과 함께 절삭하기 때문에 바이트의 경사면과 여유면의 마모를 촉진시키고 가공을 거칠게 하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빌트업 에이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이게 이제 바람직하지 않은 이러한 현상이죠. 그래서 이러한 빌트업 에이지가 발생되는 원인이 뭐냐? 원인은 경사각을 너무 적게 했을 때, 그 다음에 절삭 속도가 너무 느릴 때, 3에서 50m per min 분당 30에서 50m 정도의 절삭 속도로 느리게 이렇게 절삭을 한다든가, 절삭의 깊이가 너무 깊을 때, 그 다음에 이송이 적을 때 우리가 공구를 이렇게 공작물을 이렇게 가공하다 보면 바이트가 이렇게 쭉 지나가는데, 지나가면서 여기서 깎아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바이트가 이렇게 있으면 요 바이트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가공하면서 가는데, 이러한 이송 속도가 너무 늦을 때, 그 다음에 날 끝 경사각이 거칠 때, 그 다음에 절삭류가 부적당할 때, 그 다음에 날 끝의 온도가 상승해서 융착 온도가 되었을 때, 그래서 이랬을 때는 우리가 칩의 일부가 바이트의 날 끝에 이렇게 달라붙어서 빌트업 에이지 현상이 발생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발생 원인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서 이 원인을 제거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절삭 깊이를 적게 하고 경사각을 30도 이상으로 이렇게 크게 해주고, 공구의 날 끝을 예리하게 하고, 그 다음에 칩과 바이트 사이에 윤활을 잘 해가지고 달라붙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절삭 속도를 크게 하고, 그 다음에 이송을 크게 하고, 그 다음에 날 끝에 가공 금속의 재결종 온도 이상으로 이렇게 하게 이렇게 해주면, 자, 우리가 빌트업 에이지 현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빌트업 에이지 현상이 발생됐을 때 어떤 영향이 발생되느냐? 가공면의 절삭면이 거칠어지고, 그 다음에 절삭 저항이 변하기 때문에 공구에 진동이 발생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날 끝에 붙어 있던 이러한 빌트업 에이지에 의해서 날 끝에 붙어 있던 이 칩이 이렇게 이제 결손을 일으키거나 치핑, 그러니까 공구의 요 날하고 같이 떨어져 나가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자, 빌트업 에이지 현상이 발생되면 가공면이 거칠어지고, 그 다음에 공구에 진동이 발생되고 결손이나 치핑이 발생되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절삭 저항입니다. 우리가 이제 공구가 공작물을 절삭할 때 공작물에 소성 변형을 주어서 칩을 공작물 표면으로부터 분리시키는 형태로 이렇게 절삭 가공을 하게 되는데, 자, 이때 공구는 공작물로부터 이제 큰 저항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저항을 우리가
용어로서 절삭저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절삭저항은 우리가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자,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절삭저항의 3분력이라고 있습니다. 자, 절삭저항을 보시면, 자, 여기에 동그랗게 되어 있는 요 원통형이 우리가 이제 공작물이고, 여기에 이제 바이트가 이렇게 바이트 날이 공작물에 닿으면서 이제 공작물을 회전시켜서 이렇게 가공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공작물을 회전시키면 요 바이트가 이제 요 표면을 깎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이제 절삭저항은, 자, 먼저 주분력입니다. 주분력. 자, 가장 큰 분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기 때문에 주분력이라고 하는데, 주분력은 이렇게 바이트가 있으면 얘가 회전하면서 이렇게 바이트를 밑으로 이렇게 누르는 힘이 발생되겠죠. 그래서 절삭 저항과 평행한 분력으로서, 자, 바이트를 하향으로 밀어서 구부러지게 하는 이러한 방향에 우리가 밑에 방향으로 이렇게 P1 밑에 방향으로 작용하는 이러한 분력을 우리가 주분력이라고 하고, 자, 이러한 세 개의 분력 중에, 자, 이송분력, 배분력, 그 다음에 주분력, 이렇게 세 개의 분력 중에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분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배분력입니다. 배분력은 바이트를 가공물에서 밀어내려는 힘이다. 즉 바이트의 뒤에서 작용하는 분력이다. 그래서 바이트를 밀어내는 방향의 힘이다. 자, 그 다음에 이송분력, 우리가 이송분력은 행분력이라고도 하는데, 자, 이 공작물을 이렇게 이송시키는 이러한 방향의 힘입니다. 그래서, 자, 이송 방향과 평행한 분력으로서 세 가지 분력 중에서 가장 작은 분력이다. 그러니까 가장 큰 분력은 주분력이고 가장 작은 분력은 이송 분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절삭 동력과 절삭 속도입니다. 우리가 이제 절삭 가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동력, 자, 이걸 우리가 절삭 동력이라고 하는데, 절삭 동력은, 자, 우리가 NC로 이렇게 기호를 씁니다. 그래서 NC는 75 곱하기 60분의 PV다. 이렇게 이러한 식에 의해서 절삭 동력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NC는 절삭 동력인데, 요게 이제 PS 마력입니다. 우리가 공학 마력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 한 마리가 마력을 쓰는 우리가 동력인데, 말 한 마리가 75kg을 1m 옮기는데 1초 동안 1m 옮기는데 필요한 요 마력을 우리가 1마력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75 곱하기 60분의 PV 이렇게 해서 P는 절삭 저항, 그러니까 P는 절삭하는 힘이 되는 거고 절삭 저항력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V는 절삭 속도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60으로 나눠주는 이유는 이 절삭 속도가 미터 퍼 민이니까 이걸 초로 나타내려면, 자, 여기에 있는 것처럼 초로 나타내려면 60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절삭 동력은 75 곱하기 60분의 PV다. 여기 V 속도는 미터 퍼 민이다. 분당 이송 거리 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초당으로 나타내려면, 우리가 마력을 나타낼 때 초당으로 나타내려면 60으로 나눠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절삭 속도를 구하는 식입니다. 절삭 속도는 우리가 1000분의 파이 dn 이렇게 구합니다. 자, 여기에서 파이는 우리가 원주율이고, 그 다음에 d는 공작물의 지름 미리로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n은 rpm 회전 속도, 분당 회전수 rpm을 나타냅니다.
자, 여기에서 1000으로 나눠주는 이유는 여기에 직경이 아까 밀리미터이기 때문에 요걸 미터로 바꾸려면 1000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러면 미터로 되는 거고, 자, 여기에 RPM이 분당 회전 속도기 때문에 속도가 민으로 분당 속도가 나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초당 속도로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 1000 곱하기 60분의 총 곱하기 1000 곱하기 60분의 파이 dn 이렇게 해주면 이거는 단위가 미터 퍼 세크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미터 퍼 세크로 나오면 여기에 60을 나눌 필요가 없이 75분의 PV 해가지고 바로 절삭 동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가 이게 분당이냐 초당이냐 이걸 잘 보셔서 나중에 마력 계산하실 때 요걸 초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60으로 나눠 줘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속도가 미터 퍼 세크로 이렇게 구해졌을 때는 바로 거기에 적용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절삭 공구 재료가 있는데 절삭 공구로 사용되기 위해서 구비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절삭 공구, 그러니까 바이트나 뭐 밀링 커터나 뭐 이러한 절삭을 위해서 사용되는 재료들은 먼저 강성하고 인성이 커야 됩니다. 강하고 잘 깨지지 않고 잘 파괴되지 않는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내마모성이 커야 된다. 그래서 표면이 이렇게 단단하고 이렇게 잘 마모가 안 되는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마찰 저항이 작을 것.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마찰되었을 때 저항이 커버리면 우리가 이제 열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마찰열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마찰 저항이 적어야 되고 우리가 가공을 하다 보면 절삭을 하다 보면 온도가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온도가 올라갔을 때에도 경도가 떨어지지 않고 그러한 경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온 경도가 클 것, 이게 이제 절삭 공구의 구비 조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뭐 날 끝에 우리가 이제 바이트 날의 끝에 이제 마모되는 현상들이 있는데 이거는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절삭 가공을 하다 보면 거기에 이제 열도 발생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절삭류를 이렇게 그 가공되는 부분에 이렇게 절삭류를 공급해 주는데 절삭류는 어떠한 작용을 하느냐? 자, 이러한 문제들도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자, 절삭류는 주로 이제 냉각 작용을 하거나 마찰을 감소시켜 주는 작용, 그 다음에 칩 제거를 도와주는 작용, 그 다음에 방청 작용 등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절삭류에 작용해가지고 냉각, 그 다음에 마찰 감소, 칩 제거, 방청 이렇게 네 가지 작용을 한다. 이것도 알아두시고 그래서 절삭류로 쓰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을 만족해야 되느냐? 절삭류의 구비 조건은 마찰 개수가 적을 것, 그 다음에 유막의 내압 면적이 클 것, 그 다음에 절삭류의 표면 장력이 적을 것, 칩의 생성부까지 침투가 잘 될 것, 이렇게 네 가지 조건을 잘 만족해야 우리가 절삭류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절삭 운동의 형식을 보시면 자, 먼저 회전 운동을 통해서 절삭하는 이러한 내용을 보시면 먼저 이제 선반입니다.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보는 이제 절삭 기계 중에 절삭 공작 기계 중에 대표적인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공작물이 회전하는 대표적인 공작 기계이다. 그래서 선반은 우리가 척에 공작물을 물려가지고 회전시키고 바이트는 고정된 상태에서 공작물이 회전하면서 가공되는 우리가 대표적인 공작 기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회전 운동을 통해서 절삭을 하는데 회전 운동을 하는 거는 공작물이 회전 운동을 하는 거죠.
자, 거기에 비해서 드릴링 머신이나 보링 머신, 그 다음에 밀링 머신 등은 회전 운동을 하면서 절삭을 하는데, 자, 이러한 머신, 이러한 공작 기계들은 공작물을 회전시키는 게 아니고 공구를 회전시켜 가지고 제품에 우리가 공작물의 표면을 이렇게 공작물이 있으면 그 위에 공작물 이렇게 동그란 밀링 커터나 이걸 회전시켜 가지고 표면을 이렇게 가공한다든지 아니면 어 이렇게 공작물이 있으면 거기에 드릴이라고 하는 요거를 회전시켜 가지고 구멍을 뚫는다든가 이렇게 공구를 회전시키는 거는 우리가 드릴링 머신, 보링 머신, 밀링 머신, 이거는 공구를 회전시키는 공작 기계고, 그 다음에 선반은 공구는 그대로 있지만 공작물을 회전시켜서 우리가 절삭을 하는 이러한 공작 기계입니다. 그래서 회전 운동에 의해서 절삭을 하는 같은 기계지만 그 중에서도 공작물을 회전시키느냐 공구를 회전시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직선 운동에 의해서 절삭을 하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자, 공작물을 운동시키는 거는 플레이너. 자, 공작물, 그러니까 이게 표면을 가공하는데 이렇게 바이트나 이런 공구가 있고 표면이 이렇게 공작물이 있으면 공작물을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바이트는 여기에 그대로 놔두고 공작물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표면을 가공하는 게 플레이너고, 그와 반대로 공작물은 이렇게 있는데 이에 바이트를 좌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바이트나 어떤 공구를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표면을 깎는 거는 자, 세이퍼, 슬로터, 그 다음에 브런칭 머신, 이러한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선 운동에 의한 절삭은 우리가 공작물을, 직선 운동도 마찬가지로 회전 운동과 마찬가지로 공작물을 운동시켜서 표면을 가공하느냐 아니면 어, 절삭 공구가 이렇게 운동하면서 가공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너라고 하는 거는 뒤에도 나오겠지만 어떠한 큰 공작물을 고정시켜 놓고 위에 공구를 놔둔 다음에 이 공작물이 왔다 갔다 하면서 표면을 가공하는 게 플레이너입니다. 그에 비해서 세이퍼는 이 공작물은 고정시켜 놓고 위에 공구가 여기 와서 왔다 갔다 하면서 표면을 가공하는 게 이제 세이퍼입니다. 이제 세이퍼는 플레이너하고 같은 표면을 가공하는데, 이거는 이제 작은 공작물을 가공할 때는 공작물을 고정시키고 공구가 왔다 갔다 하면서 표면을 가공하는 거고, 큰 공작물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너에 이렇게 공작물이 공구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공작물이 왔다 갔다 하면서 표면을 가공하는 이러한 기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에 가서 다시 설명드리고, 자, 먼저 이제 공작 기계 중에 선반입니다. 우리가 가장 그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공작 기계라고 할 수 있겠죠. 아까 회전 운동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절삭하는 기계의 대표적인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선반은 공작물을 회전시키고 바이트에서 직선 이송을 주어 절삭 가공을 하는 기계이다. 주로 이러한 선반에 의해서 가공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테이퍼 가공을 한다든가 곡면, 그다음에 보링, 절단, 총형, 정면, 단면, 나사깎기 등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선반에서 할 수 없는 대표적인 가공이 기어 절삭은 우리가 선반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선반의 종류를 보시면 뭐 보통 선반도 있고, 그 다음에 터리 다인, 뭐 정면 선반, 모방 선반 등이 있는데, 자, 먼저 자, 터리 선반을 보시면 터리 선반은 자, 여러 개의 공구와 바이트를 공정 순서대로 부착시켜서 작업 순서에 따라 가지고 차례로 이것을 회전시키면서 절삭하는
이러한 선반을 우리가 터리 선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구를 이렇게 매번 교체를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번거로운데, 이 터리 선반에서는 공구를 각각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다 고정을 시켜 놓고 얘를 순서대로 이렇게 회전시켜 가지고 공구를 적용시켜서 가공하는 이러한 방법의 선반을 우리가 터리 선반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인 선반은 공구대에 여러 개의 바이트를 붙여가고 바이트의 전부 또는 일부가 동시에 절삭 가공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걸 우리가 다인 선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 모방 선반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형판 또는 모형에 따라서 공구대가 자동적으로 이송되어 형판이나 모형과 같은 윤곽을 절삭하는 것을 우리가 모방 선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그 열쇠 같은 거 복사할 때 보면 그 열쇠의 요 그 곡선에 따라서 그 부분에 요렇게 곡선에 따라서 요 반대편에 이렇게 똑같이 그 옆에 똑같이 이렇게 가공하는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모방 선반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선반의 크기는 어떻게 표시하느냐? 베드의 스윙과 양 센터 사이의 최대 거리로 표시하는 방법이 있고, 센터의 높이와 베드의 길이로 표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반의 주요 부분을 보시면, 구조와 주요 부분을 보시면 먼저 주축대입니다. 주축대는 공작물을 고정해서 회전시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주축대 부분인데, 이 주축대 부분에 이제 우리가 척을 끼워 가지고 그 척이 공작물을 무는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어떤 공작물을 물어서 회전시키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주축대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심압대는 주축대의 반대쪽에 붙어 있으며, 자, 심압대는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 부분. 자, 그래서 요 주축대하고 반대 부분에 있어서 요 심압대는 요 베드 힐을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공작물의 한쪽 끝을 센터로 지지하거나, 그러니까 어떠한 공작물이 이렇게 길게 되어 있으면 이게 이제 회전하면서 요 끝에 부분이 떨리지 않게끔 요 부분을 이게 딱 센터를 이렇게 물어 가지고 요 부분이 이렇게 날카롭게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딱 이렇게 누르면 애가 진동을 하지 않고 이렇게 회전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한다든가, 때로는 이러한 공작물에 여기에 구멍을 뚫어야 되는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드릴이나 이런 거를 절삭 공구를 여기 대 가지고 여기에 구멍을 뚫는다든가 내면을 가공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작물의 한쪽 끝을 센터로 지지하거나 드릴 등 절삭 공구를 고정해 가지고 이렇게 가공을 하는 이러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심압대는. 자, 그 다음에 자, 왕복대입니다. 자, 왕복대는 베드 위에 설치되어 있으며 세로 방향으로 이동하는 왕복대가 있고 가로 방향으로 이동하는 가로 이송대가 있다. 자, 여기에서 우리 보시면 요 부분입니다. 요 왕복대, 요 베드 부분에 좌우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요 끝에 부분에 이제 바이트가 이렇게 설치가 돼 있어 가지고 이 바이트가 공작물에 이렇게 가공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설치하는 부분이 왕복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베드입니다. 자, 방금 보셨던 이러한 왕복대나 이러한 그 심압대나 요걸 이제 베드 위에 얹혀져 있어요. 그래서 베드는 주축대, 왕복대, 심압대 등 선반의 주요 부분을 얹어 놓은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베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척은 주축대 부분에서 주축의 끝부분에 끼워서 고정하고 공작물을 고정시켜 절삭할 때 사용한다. 자,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척 조라 그러죠. 이 조가 이렇게
와서 공작물이 여기에 이렇게 있으면 요 조들이 와서 이렇게 물어서 이렇게 고정하는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척은 우리가 방식에 따라서 주로 이제 단동척, 그 다음에 연동척이 있는데, 단동척은 자, 말 그대로 하나씩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조 하나씩, 조가 각각 움직일 수 있어서 불규칙한 형상의 공작물을 고정하는데 적합한 이러한 척을 우리가 단동척이라고 하고, 자, 연동척은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단동척이고 이게 연동척이네요. 연동척은 우리가 이제 요 조가 어, 동시에 네 개가 한꺼번에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개의 조가 동시에 같은 양만큼 이렇게 이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동그란 회전체가 있으면 같이 이렇게 와서 똑같이 무니까 중심에 이렇게 딱 물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동기에 같은 양의 같은 양 많은 앞뒤로 움직이는 구조로 되어 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연동척은 한꺼번에 척이 움직이는 거고, 단동척은 하나씩 이렇게 척 하나씩을 움직일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형상이 동그랗지 않고 얘는 복잡한 형상일 때는 이렇게 단동척에 물려서 이렇게 하고, 동그란 형상이나 이런 것들은 연동척으로 이렇게 물려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단동척, 연동척이 있는데, 이제 복동측은 이러한 연동척과 단동척의 기능을 겸할 수 있는 이러한 척을 우리가 복동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요 보조 기구로 우리가 이제 방진구라는 게 있어요. 방진구는 긴 공작물을 절삭할 때,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여기에 요렇게 주축대에 우리가 이제 척이 이렇게 끼워져 가지고 거기 공작물이 이렇게 이제 설치가 되는데, 이게 길게 되면 얘가 진동이 이렇게 발생되거나 떨림이 이렇게 발생되겠죠. 그래서 중간에 요 부분을 지지해 주는 이러한 보조 기구가 바로 이 방진구입니다. 그래서 긴 공작물을 절삭할 때 진동이나 굽힘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부품이다. 그래서 자, 고정 방진구와 이동 방진구, 자,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쭉 넘어가서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선반의 대표적인 그 절삭 작업 중에 하나가 이제 테이퍼를 절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사진 면을 이렇게 절삭하는 방법인데, 우리가 이렇게 절삭하는 방법에는 복식 공구대를 회전시키는 방법, 그다음에 심압대를 편의시키는 방법, 자,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 번씩 쭉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공작 기계 중에 이제 세이퍼입니다.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세이퍼는 우리가 공작물을 이렇게 고정시켜 놓고 위에 절삭 공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가공을 하는, 표면을 가공하는 이러한 공작 기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플레이너에 비해서 작은 이러한 공작물을 가공할 때 주로 사용된다고 했어요. 자, 세이퍼는 바이트를 램에 부착하고 왕복 운동을 하고, 공작물은 테이블에 고정하여 좌우로 이송하면서 평면 가공을 하는 공작 기계이다. 그래서 뭐가 움직인다는 얘기입니까? 자, 바이트가 왕복 운동을 하고 공작물은 고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와 반대로 플레이너는 바이트는 고정되어 있고 테이블에 공작물을 테이블에 있는 공작물이 이렇게 왔다 갔다 좌우로 이송하면서 가공하는 이러한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세이퍼는 비교적 작은 공작물을 우리가 가공할 때 사용됩니다.
자, 세이퍼에 각종 명칭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 번씩 보시면 되겠고, 자, 세이퍼의 크기는 램의 최대 행정으로 나타내고 테이블의 크기와 이송 거리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플레이너입니다. 플레이너는 자, 여기 나와 있는 그림처럼 큰 어떤 공작물의 표면을 가공하는 기계인데, 자, 플레이너는 공작물은 직선 절삭 운동을 주고, 그러니까 공작물이 운동을 한다는 얘기죠. 바이트는 직선 이송 운동을 행하게 하여 바이트의 직선 이송 운동을 행하게 하여 표면을 절삭하는 공작기계다. 자, 다시 보시면 공작물을 직선 절삭 운동을 주고 바이트에 직선 이송 운동을 행하여, 말을 어렵게 써놨는데, 그러니까 바이트는 고정되어 있고 요 테이블에 공작물을 이렇게 고정시켜 가지고 이 테이블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바이트에 의해서 평면을 절삭하는 공작기계가 플레이너입니다. 그래서 플레이너는 비교적 보시는 그림처럼 비교적 큰 공작물을 이렇게 가공할 때 주로 사용되는 공작기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슬로터는 우리가 상하 방향으로 위아래 방향으로 직선 왕복 운동을 하는 램에 공구를 고정시키고 공작물의 수직면을 가공하는 이러한 공작기계다. 그러니까 다른 방금 세이퍼나 플레이너는 이렇게 수평 방향의 공작물을 놓고 가공하는데, 얘는 자, 이렇게 수직면으로 놓고 이렇게 가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직면으로 이렇게 절삭 공구를 이렇게 움직여 가지고 이렇게 가공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밀링 머신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선반하고 주로 이제 밀링 머신은 우리가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공작 기계 중에 대표적인 건데, 자, 이제 밀링 머신, 자, 원판이나 원통의 둘레에 돌기가 많은 날을 가진 밀링 커터라고 하는 이러한 공구죠. 이게 절삭 공구를 회전시켜서 공작물을 이송시키면서 절삭하는 기계다. 자, 밀링의 절삭 방법은 밀링 커터의 회전 방향과 공작물의 이송 방향이 반대인 것을 우리가 상향 절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밀링 커터의 절삭 방향과 공작물의 이송 방향이 같은 이러한 절삭을 우리가 하향 절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우리가 이 밀링 머신에 의해서는 우리가 평면을 절삭한다든가 측면을 절삭한다든가 뭐 성형 가공을 한다든가 이러한 것들을 할 수가 있고, 자, 밀링에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절삭 방법에 이제 주로 올려깎기 상향 절삭은, 자, 밀링 커터의 회전 방향과 공작물의 이송 방향이 서로 반대되는 이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절삭을 하기 때문에 테이블의 이송 나사에 다소 여유가 있어도 절삭할 수 있다. 특징으로는 칩이 절삭을 방해하지 않고 절삭이 순조롭다. 공작물의 고정이 확실하지 않으면 커터날의 마모가 심하고 동력의 소비가 커서 가공면이 거칠어진다. 자, 상향 절삭은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공작물이 이렇게 왼쪽으로 이송을 하면서, 자, 여기에 이제 요 밀링 커터가 이렇게 회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송 방향하고 커터의 요 방향이 서로 반대되는 방향. 그 다음에 자, 요 하향 절삭 같은 경우에는, 자, 요 밀링 커터가 이렇게 누르면서 이렇게 절삭이 되는 거죠. 절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내려깎기 하향 절삭이라고 하는데, 밀링 커터의 회전 방향과 공작물의 이송 방향이 같은 것으로서 특징은
공작물의 고정이 간단하고 커터 날의 마멸이 적어서 가공면이 곱고 동력 소비가 적다. 커터 날의 가열이 적다. 그 다음에 칩이 절삭을 방해하는 이러한 문제가 있고, 이송 나사의 여유 방지 장치가 필요하고 아버가 희기 쉽다. 자, 나머지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밀링 머신의 크기를 표시하는 방법이 있는데, 밀링은 이제 수평 밀링 머신이 있고 수직 밀링 머신이 있어요. 자, 수평 밀링 머신은 자, 테이블의 크기, 그 다음에 테이블의 최대 이동 거리, 그 다음에 주축의 중심선에서 테이블 면까지의 최대 거리, 이렇게 해서 크기를 표시하고, 수직 밀링 머신인 경우에는 테이블의 크기, 그 다음에 테이블의 최대 이동 거리, 그 다음에 주축단에서 테이블 면까지의 최대 거리, 그 다음에 주축대의 최대 이동 거리, 이렇게 해서 우리가 크기를 표시를 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드릴링 머신입니다. 자, 우리가 주축에 드릴을 끼워서 회전 절삭 운동을 하며 주축의 수직 이송 운동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행하게 하는 기구를 갖춘 공작 기계다. 그래서 드릴링 머신은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구멍을 뚫는 이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드릴링 머신의 기본 작업에 보시면 먼저 드릴링입니다. 드릴링은 이제 드릴을 이용해서 구멍을 뚫는 이러한 작업을 우리가 드릴링이라고 하고, 이렇게 구멍을 뚫은 다음에 우리가 이제 스폿 페이싱이라고 하는 너트가 닿는 부분을 절삭해서 자리를 만드는 작업을 스폿 페이싱이라고 합니다. 자, 그림에 보시면 요 2번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트가 들어가기 위해서 요 부분에 너트의 머리 부분이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홈을 파는 이러한 작업을 우리가 스폿 페이싱이라고 하고, 자, 카운터 보링이 있습니다. 카운터 보링은 작은 나사나 둥근 머리 볼트의 머리가 공작물에 묻히도록 하기 위해서 턱이 있는 구멍을 뚫는 가공을 우리가 카운터 보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에 요렇게 머리가 이렇게 묻힐 수 있게 구멍을 이렇게 뚫는 이러한 것을 카운터 보링이라고 하고, 카운터 싱킹은 자, 접시머리 볼트에 머리 부분이 묻힐 수 있도록 원뿔 자리 파기 작업을 하는 것을 카운터 싱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운터 싱킹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접시머리에 이런 볼트가 머리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파는, 이러한 경사진 면을 파는 이러한 작업을 카운터 싱킹이라고 하고, 보링이라고 하는 것은 뚫려져 있는 구멍을 좀 더 넓혀 가지고 우리가 넓히는 작업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링이라고 합니다. 그림에 보시면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데 더 넓게 이렇게 뚫어 가는 거, 이걸 우리가 보링. 그 다음에 니밍이라고 하는 것은 뚫린 구멍을 니모로 다듬는, 매끄럽게 다듬는 이러한 작업을 우리가 니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뚫려져 있는 이러한 구멍을 표면을 더 매끄럽게 가공하기 위해서 니머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면을 매끄럽게 가공하는 걸 우리가 니머 작업이라고 하고, 탭 작업이라고 하는 거는 구멍을 뚫고 나서 이제 거기에 볼트나 이러한 나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나선을 파는 이러한 작업을 우리가 탭 작업이라고 합니다. 자, 탭 작업을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탭핑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드릴 작업을 하고 나서 나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나선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러한 작업을 탭핑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드릴링을 할 때 드릴이라고 하는 공구를 이렇게 사용하는데, 드릴의 끝에 우리가 요 각도는 우리가
요 각도를 우리가 드릴 각도라고 하는데 요 각도는 118도를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연삭입니다. 연삭. 우리가 그라인딩이라고 하죠. 자, 연삭 가공은 우리가 숫도를 이용해서, 연삭 숫도를 이용해서 이러한 연삭 숫도를 회전시키면서 절삭을 하는 이러한 절삭 기계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표면을 우리가 매끄럽게 가공한다든가 또는 원통 부분의 표면을 평면 부분이나 원통 부분의 표면을 매끄럽게 이렇게 다듬는 이러한 절삭 가공을 하는 게 바로 이제 연삭 가공입니다. 그래서 뭐 원통 연삭이 있고 평면 연삭이 있는데, 자, 먼저 여기에 사용되는 숫도를 보시면, 자, 여러분들이 이제 숫도를 쭉 한 번씩 읽어 보시고, 자, 이렇게 이제 숫도를 가지고 가공하다 보면 우리가 자, 글레이징이라고 하는 무뎌지는 현상, 무딤이라고 하는데, 글레이징이란 숫돌 바퀴의 입자가 탈락되지 않고 마모에 의해서 납작하게 된 그대로 연삭되는 상태로서, 자, 원인은 연삭 숫돌의 결함도가 높고, 그 다음에 연삭 숫돌의 회전 속도가 너무 빠르고, 그 다음에 숫돌의 재료가 공작물 재료에 부적합할 경우에 이렇게 발생되고, 이런 클레이징 현상이 발생되면 결과로서는 연삭 성능이 불량하여 공작물이 발열하게 되고 연삭 소실이 발생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딩이라고 있는데, 로딩은 자, 연삭 작업 중 숫돌 입자의 표면이나 기공에 칩이 차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원인으로는 자, 숫돌의 입자가 너무 잘거나 또는 조직이 너무 치밀하거나 연삭 깊이가 깊거나 또는 숫돌 바퀴의 회전 속도가 너무 느리면 이러한 게 발생됩니다. 로딩이. 자, 로딩이 발생되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느냐? 연삭 성능이 불량해지고 다듬질 면이 거칠어지고, 그 다음에 다듬질 면에 상처가 생기기 쉽고, 그 다음에 숫돌 입자가 마모되기 쉽다. 자, 이렇게 이제 숫돌을 사용하다 보면 이러한 이제 결함이 발생되는데, 자, 이러한 것들을 이제 다시 재가공해서 수정해 가지고 우리가 우리가 연삭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을 우리가 드레이싱이라고 합니다. 드레싱. 자, 숫돌 면의 표면을 깎아 떨어뜨려서 절삭 성능이나 불량해진 숫돌 면에 새롭고 날카로운 날 끝을 발생시키는 수정 작업을 우리가 드레이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삭 숫돌을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 어느 정도 사용하다가 우리가 이제 표면이 좀 불량해졌다 그러면 우리가 드레싱 작업을 통해 가지고 다시 표면을 다듬고 나서 이렇게 가공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정밀 가공 및 특수 가공입니다. 정밀 가공에 이제 호닝이 있습니다. 호닝은 막대 모양의 숫돌인 혼을 원통 안쪽 및 공작 면에 일정한 압력으로 누르고 연삭 액체를 주입하면서 왕복 운동과 회전 운동을 동시에 실행하여 다듬질하는 가공이다. 자, 그 다음에 슈퍼 피니싱입니다. 슈퍼 피니싱은 원통의 바깥면, 그 다음에 안쪽 면, 평면, 원뿔형 면 등의 표면을 정밀 가공하는 방법이다. 자, 랩핑입니다. 랩핑은 미세한 숫돌 가루를 이용해 가지고 공작물의 표면을 매끄럽게 가공하는 이러한 가공 방법을 우리가 랩핑이라고 합니다. 자, 랩핑은 우리가 이렇게 랩재를 놔두고 그 위에 이제 공작물을 압력을 가해서 누르면서 이렇게 문질러 가지고 우리가 표면을 랩핑하는 건데, 매끄럽게 하는 건데, 자, 가공면을 매우 매끈하게 다듬질할 수 있고 높은 정밀도의 제품을 만들 수 있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작업 방법이 간단하고 많은 설비가 필요치 않다. 가공면의 내마모성이 크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폴리싱입니다. 폴리싱은 목재, 벨트, 가죽, 직물 등 탄성이 있는 재료로 된 바퀴면에 부착된 연삭 입자로 가공물을 연삭 다듬질하는 작업을 우리가 폴리싱이라고 한다. 자, 버핑은 털, 면, 직물 등으로 만든 원판에 연삭 재료를 주고 여기에 공작물을 눌러서 연삭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털이나 면이나 직물이니까 엄청 부드러운 그 부분에 공작물을 이렇게 광택을 내기 때문에 광택이 나고 엄청 우리가 경면이라 그러죠. 그 거울처럼 금속을 저렇게 이제 버핑을 하게 되면 어, 사람 얼굴이 이제 거기에 보일 정도 유리면처럼 이렇게 경면으로 가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수 가공에 보시면 전해연마라고 있는데 공작물을 인산이나 황산 등의 전해액 속에 넣어 가지고 플러스 전극을 연결해서 직류 전류를 짧은 시간 동안 세게 흐르도록 해서 정기적으로 그 표면을 녹여서 매끈하게 광택을 내는 작업. 전해 연마의 장점은 금속 조직의 변화가 없다. 그 다음에 복잡한 형상의 공작물의 연마가 가능하다. 가공면의 정밀도가 높다. 그 다음에 가공 시간이 짧다. 그 다음에 연한 금속의 연마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방전 가공인데, 방전 가공은 불꽃 방전에 의해서 재료를 매우 적은 양으로 용해시키기 때문에 금속의 절단이나 구멍 뚫기 및 연마하는 가공 방법에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쇼피닝이라는 게 있는데 주철이나 주강제의 작은 볼이나 숏을 고속으로 공작물 표면에 분사해 가지고 표면을 매끄럽게 함과 동시에 경화층을 얻으며 숏이 해머와 같은 작업을 하기 때문에 피로 강도와 기계적 성질을 향상시키는 이러한 작업을 우리가 쇼피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우 작은 구슬 같은 쇠구슬 같은 걸 여기 표면에 막 싸가지고 표면에 이렇게 다져주는 거죠. 그러니까 표면을 경화시켜주고 다져서 경화시켜주면서 여기가 이렇게 표면도 이쁘게 됩니다. 볼 자국이 이렇게 엠보싱처럼 이렇게 자국이 생겨서 표면도 이쁘게 되고 그 다음에 경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강도도 피로 강도나 이런 기계적인 강도나 이런 것들도 더 단단하게 해주는 이러한 작업을 우리가 쇼피닝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용접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